혹시 핸드폰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핸드폰. 오늘 얘기는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영재고 입시 조금 진행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오히려 오늘 오신 어머님들 가운데 올해 영재고 입시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으신 어머님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한 3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우리 영재센터 그 수학 담당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올해 그 영재고 입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유형은 어땠고 뭐 이런 얘기들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KMO하고 영재고 입시 같이 좀 설명을 해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뭐 세세하게 아마 오늘 그 영재고 입시를 설명회를 처음 듣는 어머님들보다는 여러 번 이렇게 듣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영재고 입시 설명회에 처음 오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수의학원 이렇게 치면 거기 이렇게 동영상들이 쭉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강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면 영재고 입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서는 올 영재고 입시의 좀 특이한 점들만 좀 제가 빨리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뒷시간에 그 담당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영재고 입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제 요새 보면 그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나 뭐 하여튼 이런 쪽에 대한 그 선호도보다는 영재고하고 과고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 여기 통계도 보면 영재고가 예전에는 한 7.4% 정도뿐이 안 됐는데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면 23% 정도 이 정도 그 선호도 조사로 나옵니다.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영재고 입시, 영재고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그냥 영재고 그럼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많이 이렇게 포기들을 하시거나 그냥 지레 영재고는 좀 진짜 특별한 아이들만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략 얼마 정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대략 한 50만 명 기준에서 그러니까 보통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몇 명 정도 준비할 것 같아요?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전국에 10,000명이요? 10,00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시험 본 학생들 보니까 5,6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 아이들 50만 명 기준에서 대략 한 1% 정도 아이가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재학교 현행은 전체 전국에 8개의 영재학교가 있는 건 아시죠? 8개의 영재학교가 있고 영재학교 그 입학생 수를 대략 계산해 보면 대략 800명 정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재학교 아이들이 800명 정도 되니까 영재고 말고 이제 과학고라고 또 있잖아요. 영재고하고 과학고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배우는 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재고에서 먼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과학고등학교는 물론 2학기에 자사고보다는 먼저 선발하긴 하지만 어쨌든 영재고 입시는 7월이면 다 끝나요. 영재고 입시는 7월 달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영재고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 거기서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시 또 과고를 지원하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영재고가 많이 없었을 때는 과학고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좀 우대를 받았지만 영재고가 이렇게 전국에 8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과학고 아이들이 굉장히 그 진학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1차적으로 뭐 서울대나 주요 대학에서 영재고 아이들을 먼저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고 출신들이 굉장히 좀 많이 뭐 서울대나 이런 데도 요새도 뭐 많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가는 편인데 예전 같지는 좀 않아요.
영재고에서 이제 어쨌든 영재고 아이들이 전국에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모집 정원이 800명 정도 되니까 영재고에 입학한다는 것은 전국 순위 800명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그 영재고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는 뭐 서울과학고가 제일 그 센 영재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영재고죠. 서울과학고 이름은 그냥 서울과학영재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영재고예요. 이 학교가 제일 이제 센 영재고인데 여기는 뭐 입학생 수 변화가 크게 뭐 지원자 수는 대략 한 1000명.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 요 괄호에 써 있는 게 시험장에 나타난 아이들이에요. 거기 우리 그 자료집에 보면 시험장에 나타난 아이들이 620명 나타난 거거든요. 올해 620명. 요 숫자는 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지금 괄호로 나와 있는 숫자들은 우리 자료집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요 괄호에 써 있는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 나타난 아이들이에요. 영재고 입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영재고 입시는 원서를 여러 장 쓸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뭐 8개를 쓸 수도 있는데 그건 귀찮아서 안 쓰죠. 보통 아이들은 한 3개 정도는 써요. 원서를 3개를 쓰고 2차 시험일이 근데 다 같아요. 그래서 1차 수료 통과하고 나면 2차 시험일이 다 같기 때문에 자기가 원서 쓴 학교 중에서 어느 한 학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여기 괄호 안에 써 있는 게 실질 경쟁률입니다. 실질 경쟁률인데 올해 좀 특이한 점은 경기과고가 예전에는 보통 영재고 입시는 3단계로 하거든요. 1차가 서류고요. 서류 통과자들이 2차 시험을 봐요. 지필시험을 2차 지필을 보고 2차 지필시험에 통과한 아이들이 3차 캠프를 보거든요. 그래서 3단계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경기과고죠. 경기영재고. 경기영재고에서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서류를 그냥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에 그냥 넣으면 무조건 서류는 100% 다 통과시키고 다 그냥 2차 시험을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이나 1학년 학생들 있죠?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연습 삼아 경기과고를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다. 1차 서류 그냥 집어넣으면 다 통과시키니까. 그래서 가서 시험 당일날 시험 한번 봐보는 거죠. 미리. 그렇게 해서 경기과고가 상당히 그 지원자 수도 많고 실제 2차 시험 가서 보는 인원도 엄청났어요. 엄청났었는데 물론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좀 약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치르는 비용은 뭐 이렇게 좀 부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학교에서는 뭐 또 그거 다 채점해야 되고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경기과고가 바꿨어요. 1차를 다 통과시키지 않고 그 아이들 걸러낸 거예요. 1차를. 다른 학교랑 똑같이 1차를 걸러내는 그러한 이번에 입시를 진행을 시키는 바람에 학생들 지원자 수도 굉장히 줄었고요. 실제 당일날 시험 보는 학생도 450명뿐이 안 됐어요. 예전에는 대략 거의 한 1200, 1300명 정도가 가서 시험 봤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과고는 450명 가서 시험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과고는 지금 영재고의 2번째 서열 정도 돼요. 2번째 정도 서열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보통 서울이 좀 제일 세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한과영, 그러니까 부산 영재 여기가 좀 같은 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는 별로 이렇게 시험을 아이들이 많이 안 봤어요. 시험 많이 안 봤고 그러면 예전에 경기과고 썼던 애들이 다 어디다 썼냐? 다 세종을 쓴 것 같아요. 세종이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세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예전에는 대략 시험 본 인원이 그러니까 거의 한 300명, 거의 한 300~400명 늘어난 것 같아요. 시험 당일날 나타나는 게. 그래서 요번에 세종이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보통 좀 센 영재고 있잖아요.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영재고들은 보통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한 10대1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세종은 거의 뭐 14대1, 15대1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그 인원이 이쪽으로 좀 몰려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광주 있죠, 광주. 예전에는 광주 영재고가 별로 좀 비인기 학교였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광주 영재고는 잘 쓰지 않았어요. 뭐 이유는 좀 멀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선발 인원이 굉장히 작았어요. 선발 인원이 광주 영재고는 45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90명 정도 뽑거든요. 90명에서 100명 정도를 뽑는데 광주는 45명을 뽑아요. 왜 그러냐면 광주 지역에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서 광주 영재고가 반은 과학고등학교 기능을 하고요. 반은 영재고등학교 기능을 해서 45명뿐이 안 뽑아요. 그래서 45명뿐이 안 뽑으니까 예전에는 멀기도 하고 이래서 잘 안 썼어요. 이쪽 지역에서 많이 안 썼는데 요새 이제 요새 영재고 인기가 막 올라가면서 광주도 올해 꽤 많이 늘었어요. 광주가 이번에 410명인데 이 인원이 작년에 270명 봤거든요. 실제 410명이가 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광주도 저렇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향 지원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다 낮춰서 쓰는 거예요. 일단 800명 안에 들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렇게 객기 부리지 말고 800명 안에 들면 어쨌든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낮춰서 쓰는 거예요. 세종도 좀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좀 가졌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광주가 올해 하여튼 굉장히 좀 이게 270명에서 410명 갔으니까 꽤 많이 여기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2차 시험장에 나타났어요. 경쟁률이 좀 비슷해요. 실질 경쟁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특징은 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치열했던 데가 세종하고 광주, 나머지는 뭐 거의 좀 비슷한. 대구도 좀 늘었어요. 대구도. 근데 대구는 그래도 막 그렇게 확 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은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과고만 확 줄었죠. 경기 과고는 뭐. 근데 저거는 뭐 원래 경쟁률이 저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가고 싶은 아이들만 쓴 거고요. 예전에는 너무 허수가 많았던 거죠. 실제.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뭐 그냥 참고로 과학고등학교는 전국에 20개가 있어요. 인원은 대략 1,500명 정도 됩니다. 과학고등학교 1,5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전국 선발을 하는 데가 아니죠. 특목고니까 광역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과고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분당이나 뭐 여기 수지나 이런 쪽에 이렇게 거주하시고 있는 우리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북과고만 쓸 수 있고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죠. 대략 경쟁률은 한 8.5대 1. 근데 실제 경기과고 들어가기 진짜 힘들어요. 여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뭐 지필고사를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경기도에서 그래도 전교권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거의 여기 막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추천서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월등하죠. 그래서 웬만한 학교에 뭐 전교 1등짜리 그리고 좀 수학과학 좀 한다는 아이들 추천서 받아서 써도 좀 이렇게 합격하는 게 주변에 경기가고 오히려 영재고 붙었던 아이들은 많이 보는데 과고 붙었다는 아이들 잘 못 보잖아요. 이게 워낙 광역에서 뽑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에서 뽑기도 하고 인원수도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하여튼 경기가고 여기 들어가기도 쉽진 않아요. 주로 과고는 1차 서류 통과하고 나면 그러니까 절차는 그래요. 1차 서류 통과하고 나면 그 캠프 대상자들을 발표를 해요. 캠프 대상자들을. 근데 그 캠프 대상자 발표하기 전에 서류를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냐면 일일이 다 방문 면접해요. 학교에 직접 안 나오면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이 학생이 진짜 과연 그런 학생인지에 대해서 추천서 써준 선생님이나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다 확인해가지고 아이도 또 면담해요. 이 아이가 진짜 그런 자질이 있는지 이런 거 다 면담해서 대상자 확정하고 그 아이들을 그러면 대략 한 1.5배수 정도? 1.5배수는 한 2배수? 요 사이 정도의 아이들을
캠프 대상자로 확정을 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1박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심층 면접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그 아이들끼리 뭐 토론도 하는 거 보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최종 결정을 하죠. 근데 굉장히 좀 힘들어요. 실제 여기 과학고등학교는 영재고등학교 시험 봐서 떨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이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워낙 이제 올해 영재고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떨어지면 그 중에서 뭐 다는 아니고 어쨌든 또 계속 이러한 과학고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과학고를 지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재고 입시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과고 입시도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요번에 영재고 졸업생들이죠. 2019학년도 올해 영재고 졸업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얼마만큼 들어갔나 이것에 대한 저건데 대략 제일 센 영재고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는 보내요. 한 뭐 100명이다 그러면 한 50명 가는 거죠. 그죠? 50명 정도는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영재고 중에서 좀 늦게 만들어진 영재고가 인천 영재고나 세종 영재고가 좀 늦게 만들어진 영재고예요. 이런 데가 보통 한 30명 정도 보내는 거. 30명 정도. 대구 영재가 한 뭐 40명 정도? 이 정도. 대전도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아주 못 가도 3분의 1 정도는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학생의 3분의 1은 다 서울대를 가는데 이 학생들은 수능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수시로 학교에서 그냥 공부한 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대학에서 합격을 시키는 거죠. 수시 전형으로 다 이렇게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떨어진 아이들은 이제 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해서 가죠.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뭐 지스트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과학기술원 쪽으로 지원을 해서 갑니다. 보통 이제 이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 북과고도 넣었어요. 는 아닌데, 이 지역에 이제 경기 북과고가, 그 카이스트, 포스텍 뭐 이런 쪽으로 얼마만큼 가는지 한 3명 이 정도 간다. 서울대는 경기 북과고가 작년 데이터가 15명 갔어요. 15명. 그러니까 영재고가 보통 늦게 후발주자가 30명 정도 보내니까 인원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가 서울대 보내는 숫자가 그래도 경기북과고는 그래도 지방에 있는 과학고보다는 꽤 좀 센 과학고인데도 15명이니까 서울대가, 그죠? 그러니까 영재고하고 그 과학고하고의 위상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해요. 참고로 여기 한과영이라고 불러지는 이 부산영재고죠. 부산영재고. 부산영재고는 왜 이렇게 서울대 들어가는, 여기가 굉장히 좀 센 학교예요. 영재고 중에서. 근데 22명뿐이 못 배워냈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혹시 뭐 다 아실 텐데, 여기는 어디 소속이에요? 카이스트 소속이에요. 그래서 졸업생의 대부분들을 그냥 카이스트로 많이 보내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22명이라는 이 데이터도 올해 데이터는 아니에요. 2018학년도 데이터예요. 올해는 이제 뭐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이쪽에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이렇게 입학생 수 자꾸만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추정은 대략 한 요거 정도를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21 뭐 대명 그 사이 정도를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는 학교에서 안 알려줘서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것들은 영재학교 커리큘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영재학교 커리큘럼 보면 이게 한과영, 그러니까 부산영재고죠. 부산영재고에서 배우는 이러한 그 커리큘럼이에요. 보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일 후발주자인 인천과학영재예술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은 거의 비슷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는 걸 보면 마치 무슨 대학교 과정처럼 보입니다. 참고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영재고 선발 방식은 진짜 제 얘기는 다 끝나가요.
자, 영재고 선발 방식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때 서류 선발을 합니다. 서류 선발을 하는데, 서류 선발은 학생 기록부하고 자소서하고 추천서하고 주로 이렇게 들어가요. 추천서가 아주 좀 좋아야 되죠. 추천서가 좀 좋은 게 좋아야 될 거고, 그러려면 좀 그 아이를 잘 아는 좀 친한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런 선생님이 현재 이제 계신,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 쪽에 계시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 기록부는 보통 과학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 보면 수상 경력 이런 거 다 빠져요. 다 빠지잖아요. 근데 영재고는 다 들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영재고는 교육부 관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청 관할 소속이 아니라 영재교육 뭐 특별진흥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립한 이러한 학교여서 실제 그 출력할 때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출력이 돼요. 이렇게 다 출력이 돼서 어쨌든 이 서류가 어쨌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뭐 지워지고 이런 거 수상 경력 뭐 이런 것들 다 지워지지 그런 거 없고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대부분은 B가 있어도 통과를 해요. 1단계는. B가 있어도 통과가 됩니다. 보통 보면 1단계 통과하는 아이들, 뭐 1단계 이렇게 통과하는 아이들 보면 뭐 B가 아주 많으면 좀 그런데요. 뭐 C, D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막 학생 기록부에 너무 많으면 좀 그런데 보통 수학과학 하는 아이들이 국어를 좀 잘 못하잖아요. 영어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목에 뭐 B 정도 있는 거 정도는 그냥 애교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 꼭 다 오래 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여기 통과자 중에서 2단계 시험을 보죠. 2단계 시험은 지필고사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좀 이따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수학하고 과학을 시험을 봐요. 수학하고 과학 지필 시험을 보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보통 한 1.5배수에서 한 2배수 정도 사이 정도의 인원을 여기서 2단계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제 캠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절차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그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1단계에서 우발을 하면 지필고사 이런 거 그냥 통과해요. 최종 합격 그냥.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번에 저희 학원에서는 안시은이 맞죠? 순회중학교 안시은이가 대구영재고를 1단계 우선 선발로 통과가 됐어요. 걔는 그냥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우선 선발을 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데 그거 좀 살펴보면 보통은 우선 선발은 2차 때 해요.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보고 나서 우선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캠프 들어왔을 때 뭐 캠프에서 뭐 심층 면접이나 뭐 지필고사 이런 걸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차에서 그냥 아예 우발로 이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2차 우발이에요. 2차 우발인데 1차 우발을 하는 학교가 대구. 1차 우발이 있는 학교가 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 있어요. 세종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도 1차 우발 있죠. 예, 광주도. 1차 있죠, 1차. 2차인가요? 1차인가? 1차? 네. 그래서 어쨌든, 광주도 뭐, 우선 선발을 해요. 인원은 많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대구, 세종, 이런데 1차 우선 선발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좀 아주 좋거나,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학생 기록부 추천서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학생은 1차 우선 선발로도 영재고에서 뽑힐 수 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 굳이 안 봐도 뽑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이 다 2차 지필고사를 보고 난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우선 선발을 해요. 그 학생들을 우선 선발을 합니다. 우선 선발이 없는 학교가 있는데요. 우선 선발이 없는 학교가 예전엔 경기도 있었는데 이 경기가 우선 선발을 없애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2차 통과자들 다 캠프 들어와야 돼서 캠프가
정도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까다롭게 좀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있었다가 좀 없애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우선 선발 제도라는 것들도 우리가 있는데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들 또는 수학과학에 대해서 좀 이게 도드라진 뭐 입상경,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그런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1차 우발을 녹일 수도 있어요. 실제. 그 직접 나와요. 직접 다 나와가지고 직접 학생 면담하고 선생님들 다 면접하고 학생 면담도 꽤 길게 할 거예요. 거의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아이하고 얘기해서 얘가 진짜 얘가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 검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여기 뭐 영재, 2단계 평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프린트로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재센터의 수학과의 천길범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가 해줄게. 이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 빨았나? 이거 왜 이래? 요거? 요거? 예. 됐죠? 해봐. 안녕하세요. 천길범 선생님입니다. 이거 줘야지. 선생님 잠깐만. 할 수 있나? KMO하고 영지학교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KMO 영역별 분석을 보겠습니다. KMO 입상 커트라인은 전국에서 볼 때 상위 1%까지가 금상이고 상위 5%까지가 은상, 그리고 상위 10%까지가 동상, 상위 15%까지가 장려상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금상은 올해 100점 만점에 83점, 은상은 69점, 동상은 59점, 장려상은 5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응시자 수는 2017년도에 약 5,200명 정도가 시험을 봤고요. 2018년도에는 5,600여 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6,400여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요즘 영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KMO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영지학교를 보게 됩니다. 예. 대수 영역을 보면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 그리고 산술기하 부등식, 그리고 2차 함수로 최대 최소 구하기, 그리고 시계 구조 파악,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대수 영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작년 KM보다는 좀 쉬운 난이도의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정수 영역을 보면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용하고 또 인수분해를 통해서 부정 방정식의 해외 개수를 구하기, 그리고 약수와 배수 관계 이용, 그리고 진법 문제, 마드 안에서 2차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가 났는데, 마찬가지로 작년 KMO하고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하 영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KM보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까다롭다라고 했지만 문제를 보면 아주 좋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접선을 이용해서 닮음을 찾는 문제, 그리고 또 여기도 두 번째도 닮음을 찾는 문제, 세 번째는 합동을 찾는 문제, 네 번째는 이제 그 평행선의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다섯 번째는 닮음을 찾는 문제. 기하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기하 문제를 공식을 적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작도를 하고 거기에서 닮은 도형이나 합동인 도형을 잘 찾아낸다면 아주 쉽게 확실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찾을 수 있는데, 한 번 못 찾는다고 해서 계속 설명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잘 문제를 못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이제 기본부터 충실히 해서 도형을 보는 관점을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합 영역은 기초적인 분할 문제에서 3년째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마드를 이용해서 17배수 개수 세기, 경우를 분류해서 순열의 개수 세기, 경로의 수 구하기, 예전 KMO 기출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우를 분류해서 삼각 분할 개수 세기, 카탈란수 이용 해서 전반적으로 작년 KMO하고 비슷했지만 20번 문제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수의학원 영재센터 결과입니다. 2년 정도 준비한 학생들이 다 입상을 했고요. 언상 1명, 동상 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하다 보면 그 기간에 따라서 점수 분포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수학적 역량이 좀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는 10점에서 30점 정도 점수를 맞고 2학년 때는 30점에서 40점 사이의 점수를 맞습니다. 실제 이 학생들이 2학년 때 시험을 봤을 때 28점에서 38점 사이를 맞았던 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60점대의 점수를 맞게 됐고요. 두 번째 경우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노력했을 때 1학년 때는 10점에서 20점 정도 점수가 나왔고요. 2학년 때는 20에서 30점, 그리고 3학년 때는 40에서 50점대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3은 좀 준비를 늦게 2학년 때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도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이제 노력했을 경우에 2학년 때는 한 10점에서 30점 사이가 나오는데 3학년 때는 30점에서 50점 사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KMO하고 영재고 입시하고, 그럼 KMO 점수가 어느 정도의 영재고 입시에 그 적용이 되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KMO 2차에 통과를 하려면 적어도 KMO 한 40점 이상 정도, 그리고 보통 장려상이나 입상 정도 되면 영재고 입시에서 2차 정도는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2020학년도 영재학교 2차 수학 기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응시 인원은
전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수, 대수, 정수, 기하, 조합, 창의, 융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문제들을 다 합치면 총 136문제입니다. 총 136문제 중에서 대수하고 정수가 51문항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그리고 기하가 48문항. 그리고 조합이 25문항. 그리고 창의, 융합이 12문항. 이렇게 되는데 정수하고 대수를 쪼개면 한 25문항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1문항이니까. 조합도 25문항, 기하는 48문항입니다. 그래서 영재고 입시에서 기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등 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응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나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려면 그 고등 과정으로 이렇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쪽에서 좀 어렵게 변별력을 갖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학원들에서 예상 커트라인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즉 2차 시험을 봤는데 한 이 정도면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실제로는 세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60% 이상을 맞춰야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서울영재학교의 2차를 분석해 보자면 물리 영역이 이번에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됐고요.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대신 출제 비중이 증가했고, 과학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화학, 수학 융합형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교시 열린 문제 출제에서 연구 계획서 작성 이런 문제가 나왔고, 수학 유형의 변화는 경시 유형이 아닌 창의 융합 문제, 그리고 입체 기하의 고난이도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창의 융합 난이도가 상승했고, 과학은 화학 난이도 상승, 물리 지구과학 난이도는 하락했다는 평입니다. 경기영재학교는 1교시 예전 같은 경우는 1교시의 수학, 2교시의 과학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1교시 수학과학을 단답형으로 이렇게 시험 냈고요. 2교시에는 수학과학 소수령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중등 심화 수학 9문항, 과학 10문항 해서 총 19문항을 120분 동안 이렇게 시험 볼 수 있고 보게 했고, 2교시는 수학 3문항, 과학 4문항 해서 총 120분 동안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2교시는 소수령 문항인데 시험 난이도가 높고 소술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수학은 조합과 창의 융합 난이도가 상승했고 기하 난이도가 하락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난이도가 상승했고 화학하고 생물 난이도가 하락했습니다. 한국과학연계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 영역이 출제 비중이 증가했고, 수학은 대수, 정수 난이도 상승, 조합 난이도는 하락,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좀 작년에 비해서 하락했다는 평이고요. 과학은 화학 난이도 상승, 생물, 지구과학 난이도는 하락했다 이렇게 있고, 재미있는 문제로는 고구마의 겉면이 타지 않고 속을 잘 익히는 방법을 소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학 선생님께서 올 초부터 이제 하신 말씀이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좀 애들하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탐구를 해볼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한가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가형 수학 기출 문제는 이와 같이 무리수에 대한 문제, 3학년 1학기 때 그 무리수를 배우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전영지학교는 작년 같은 경우는 25문항을 100분에 이렇게 풀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20문항을 100분에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100분 동안에 이제 좀 심한 문제, 20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나왔고, 기하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수학은 경시 유형, 대부분 어떻게 보면 경시 유형이에요. KMO 유형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하고 정수 난이도가 상승했고 기하 난이도가 하락했다.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 영역 난이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전영지학교 문제를 보면 삼각형에서 세 방저번의 반지름이 이렇게 될 때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영지학교에서 그 교과 과정 내에서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방저번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예전에는 오심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즘은 사심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방저번은 교과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학교 그 설명의 내용만 들으면 믿으면 안 되겠죠. 좀 더 폭넓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하 교재에 실제로 이거를 증명하는 문제, 증명함을 이게 성립함을 보여라 하고 제가 이제 따로 3월 달에 공식 중요한 문제를 공식 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장짜리가 있는데 거기에다도 제가 해서 이렇게 꼭 외워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증명해보고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곧바로 한 20초 정도면 풀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증명하고 이 과정을 끌어내려면 적어도 일반 학생 좀 수학적 감각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폭넓게 공부하고 공식 같은 것도 잘 외우고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시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구영지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수학 난이도가 평이했고 대수 정수에서 비교적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KMO와 유사한 다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물리학, 생물지구과학 문제 비중은 생지 영역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대수, 정수, 기하 난이도가 상승했고 조합 난이도는 하락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 생물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러한 문제는 KMO 1차에 4.5점 정도의 문제, 대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올해 그 3월 달에 대구 영지학교 그 설명회를 갔어요. 그 설명회에서 그 입학부장 선생님이 그 설명회를 할 때 우리 학교는 5월 그 3학년 5월 이전에 그 진도 나간 5월까지 진도 나간 부분까지만 그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대구 영지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걸 보니까 1번 문제가 원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 형태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풀어야만 해요. 하지만 중3 2학기 과정으로 해서 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구 영지학교의 그 입학부장 선생님의 말씀만 듣고 3학년 1학기
과까지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강주영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2차 평가, 그리고 중요한 게 2차 평가 시에 1차 서류를 30%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 시에도 1차 20에서 30%, 2차 30에서 35, 3차 30에서 35% 반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강주는 좀 시험 보는 것을 지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계 문제가 출제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 난이도가 상승했고 대수 정수 난이도는 하락했다. 과학은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가 나왔다. 그래서 수학 기출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KMO 1차 정도의 그런 유형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하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A, B, C, D 이 사각형을 3등분한 점을 이렇게 이어놓은 건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2등분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4하고 6을 더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각형하고 아래 사각형을 분리해 가지고 이 아래 문제를 적용하면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세종영재학교입니다. 1교시는 100분 이렇게 과학이 100분 동안 이렇게 나왔고요. 총 문항수는 23문항입니다. 배점은 136점으로 각 34점이 되었고요. 물리 생물 난이도는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중등 심화 수준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화학 선생님과 물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번에 학생들이 좀 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교시 수학 같은 경우는 140분에서 25문항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배점은 164점인데 기초수학이 90점, 심화 융합수학이 74점. 이거는 소수령 문제예요. 뒤에 5문제. 학생들이 소수령 단답형은 굉장히 잘 풀었다라고 했는데 소수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힘들게 풀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세종하고 인천은 똑같이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그냥 중등 심화 정도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려워졌고 경기가고 스타일의 문제 형태가 좀 나았어요. 그 이유는 경기가고 선생님께서 세종 쪽으로 와서 좀 시험 문제가 까다로워졌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천영재학교는 1교시는 과학이 90분이고요. 총 20문항으로 80점.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 생물 난이도가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는 분석이고요. 수학은 110분입니다. 그래서 총 문항수는 19문항이고 단답형 15문항, 소수령 4문항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분석하자면 중등심화의 기초수학 그래서 대전, 대구의 경시 유형의 문제로 올해는 좀 변화가 있었고요. 소수령 문제들은 많은 학생들이 손도 못 댈 만큼 난이도가 상승했다. 그런 평이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고, 인문예술은 20점, 글짓기가 아닌 주파수 관련 과학융합으로 악보, 컴퓨터 관련 질문들을 소수형 및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2차 시험은 다 봤고요. 이제 합격자 발표일은 6월 14일부터 7월 12일 인천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되는 학교,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안시은 학생이 됐는데 그 학생은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앞에 이제 입상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받은 상장이 최우수상이 7개, 우수상이 5개, 모범상이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2개, 그리고 장려상이 2개. 그래서 상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온 것을 보니까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뭐 수학 분야를 좀 지도를 해 주려고 읽어봤는데 제가 손대는 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대로 학생한테 너가 수정해서 그냥 써라 라고 했어요. 그만큼 애가 굉장히 그 자기소개서도 잘 썼더라고요. 심도 있게. 그리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수행평가나 그런 것을 대충 하고 그런 친구들은 느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자기소개서를 보면 금방 그 학생의 성격이나 애가 어느 정도로 좀 그런 분야에 참여를 했다,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나 학교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었고, 이상으로 이제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저희 영재센터에 입학하려면 입학 테스트는 본관 3층에서 영재반 입학 테스트를 중학교 1학년은 중1 거를 보고요. 2학년은 중2 거를 선택해서 응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 점수와 문제 풀이 과정을 토대로 저희 선생님들이 먼저 이 학생이 영재센터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를 회의를 통해서 한 다음에 입학해도 되겠다 하면 학부모와 상담 후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입학할 수 없겠다 하면 학부모님께 다른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입학 후에는 저희가 주 1회 영역별 확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월 1회 집으로 발송하고요. 단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중1은 이제 중1 KU반은 중1부터 중2 7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되고요. 중2 7월 말부터 이제 영재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3 7월 말까지 영재학교 입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중3 예비고 여기 끝나면 중3 예비고 반이 돼서 중3 7월 말 이후에는 고등 전과정 내용을 좀 빠르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